자, 그럼 지금부터는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유전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원인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걸리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죠. 첫 번째로 유전자 돌연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은 크게 유전자 문제인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문제인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유전자가 우리 유전 맨 처음 배웠을 때 가장 하위 개념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유전자는 우리가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DNA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결국 유전자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이 DNA를 이루는 염기서열의 문제가 이제 유전자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 일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유전자는 염기서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염기 서열들이 암호화가 돼서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염기 서열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를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죠. 이때 이 문제라는 표현에는 뭐 새로운 염기가 삽입이 된다거나 또는 기존의 염기가 없어져, 뭐 결실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기존의 정상 염기가 다른 염기로 뭐 교환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다양한 기존 정상적인 염기 서열들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요. 이때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핵형 분석은 곧 염색체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의 내부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어떻게 초기에 알 수 있느냐.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 임신을 한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태아가 있잖아요. 이 태아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피부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태아의 육모막을 채취를 해서 육모를 검사해서 우리가 판단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태아의 양수를 주사기로 빼내가지고 이 양수 검사를 통해서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음을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것은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로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러면 크게 어떻게 나누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 5종류. 그래서 이 5종류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수능 기준으로 나오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다양한 게 있지만 5종류만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유명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어요. 페닐케톤요증. 그다음에 세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비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비노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돌연변이는 낭성섬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낭성섬유증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로는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수능 기준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5종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또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는 세상에 되게 많아요. 일단 이렇게 5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병들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또는 뭐 대책 이런 것들은 수능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필기를 여기다가 막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얘네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따 완자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위에서 말한 4가지 있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부터 낭성섬유증까지는 열성 질환이에요. 열성. 다시 위에 4가지 있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부터 낭성섬유까지 열성 질환이더라. 그럼 헌팅턴 무도병은 무슨 질환이냐면은 우성 질환입니다. 우성. 그래서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편하겠죠. 이제 문제 풀 때. 그래서 열성 질환이냐 우성 질환이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하긴 좀 아쉬우니까 완자를 보면서 우리가 각 질병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완자를 보시면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페이지 226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원인이 뭐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막단백질이 있죠. 우리 헤모글로빈 아시잖아요, 그쵸? 헤모글로빈이라는 막단백질이 있으면 얘도 누가 만들어요? 유전자가 만들잖아, 그치? 근데 그 유전자에 염기 한 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DNA는 무수한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 무수한 염기 중에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는 염기 서열 중에서도 염기 한 개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미시적이죠, 되게 섬세하고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염기 하나의 변화가 뭘 일으킨다? 이런 남모양 적혈 빈혈증이라는 거대한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게 좀 놀라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염기 하나가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염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 이제 정상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거가 뭘 유발하더라? 비정상 헤모글로빈, 비정상 단백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적혈구가 무슨 모양이 된다? 남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남모양의 적혈구는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을 떨어져 심한 빈혈을 유발한다라는 건데, 빈혈 유발 자체는 산소가 운반이 안 되면 뭐가 문제야? 가장 산소가 필요한 게 뇌입니다. 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뇌에 산소가 꾸준하게 공급이 돼서인데,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혈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 방해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 주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그림에는 CTT라는 염기 서열이죠. 여기 보시면 이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 CTT 염기 서열이 정상 염기 서열이고, 그러면 정상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헤모글로빈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애가 염기 서열 하나가 바뀌어요. T가 뭘로 바뀌죠? 아데닌으로 바뀝니다. 자, T에서 아데닌이라는 염기로 바뀐 순간 어떻게 지정돼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아미노산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시면 배우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각각 성격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화학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의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런 화학적 변화는 구조 유발이나 또는 특성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글루탐산 발린으로 변화는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좀 구체적인 원인을 알고 싶으면 이제 대학교 가서 전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쌓이다 보면 이때 남모양 적혈구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남모양 적혈구들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남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축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응집이 돼요. 응집.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니까 어때요? 모세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 산소 운반이 잘 안 되고, 게다가 이 덩어리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터져요. 이 남모양 적혈구들이 모여가지고 터진다.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된다? 파괴될 수도 있어요. 결론, 산소 운반도 안 되고 정상 적혈구 또는 남모양 적혈들이 모여서 적혈구들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을 유발하게 되고 남모양 적혈구가 문제가 되더라.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떻게 해서 유발된다? 염기 하나, 정말 앞에서도 마치 사소한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질병을, 사람을 죽이게 만들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었습니다. 왜? DNA 상의 염기가 변화됐기 때문이다. 유전자 돌연변이다. 그래서 아래에 이 남모양 적혈 빈혈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을 내가 필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치, 이게 수능에 직접적으로 막 나오진 않아요. 통합과학 때도 이게 자세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수능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질병은 이제 페닐케톤요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어떤 요가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오줌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죠. 오줌. 근데 이제 페닐케톤요증은 뭐냐면 오줌 속에 뭐가 검출이 되더라? 페닐케톤이라는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비정상적인 상황일까? 그렇지,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얘가 질병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은요 되게 악취가 심하고 비정상적인 색깔을 띠기 때문에 이제 질병에 속하는데, 이 페닐케톤증이 발현되는 원리는 되게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뭐가 있냐면 이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름이 되게 특이하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뒤가 레이스로 끝나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뭐 AS, 그러니까 뭐뭐 레이스,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이런 식으로 ASE로 끝나면 뭐라 그랬죠? 효소라고 했잖아요. 효소. 그러니까 이건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그럼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효소를 암호화하는 게 누구야? 유전자지.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해서 전사 번역을 거쳐서 또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또 이 유전자에 염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정상 유전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염기가 문제가 되면. 그럼 또 염기서열 변화로 인해서 유전자가 문제니까 뭐가 문제야? 정상 효소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X가 쳐져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문제가 되면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효소가 결핍이 되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정상 아미노산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정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전환되지 못해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거고, 이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서 오줌으로 나온다. 또는 얘가 페닐케톤이 쌓이다 보니까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것은 소변으로 페닐케톤이 검출되는 것이지만, 그 검출된 정도로 많은 양이 쌓이다 보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아미노산을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전자 돌연변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비노증입니다. 알비노증. 그럼 알비노증은 또 뭐냐면 얘는 색소 문제예요. 색소. 우리 인간은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 여러분들 이 색소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색소도 이제 대부분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멜라닌 색소라는 건 멜라닌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데, 또 똑같은 얘기죠. 그럼 멜라닌 단백질을 만들려면 또 유전자가 전사 번역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또 그 유전자를 이루는 염기서열이 문제가 돼. 그러면 또 뭐가 문제야? 또 효소가 잘 안 만들어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그럼 얘가 결핍되면 어떻게 돼?
또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 그러면 이런 등에서 색소가 결핍이 돼요. 그래서 색소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이 알비노증 환자는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흰색입니다. 흰색.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흰색이고 피부 색깔도 흰색이고 심지어 눈 색깔도 흰색이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한 유전자에 염기서열 문제가 생기더라. 지금 다 같은 얘기죠. 이제 양상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낭성섬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공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수능에서는 막 엄청 막 나오진 않으니까. 그럼 낭성섬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 수송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백질인 거죠. 물질 수송 단백질인데 이 물질 수송 단백질 또한 유전자가 만들겠지. 그럼 유전자에 또 염기서열 문제지. 그럼 물질 수송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 거지. 그럼 얘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진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진다라고 되고, 과도한 점액이 분비돼서 뭐 음식물 소화흡수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성섬유증 관련 얘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한 가지 이제 혹시나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물질 수송 단백질의 이름이 뭐냐면 CFTR이라는 되게 유명한 단백질이에요. CFTR이 뭐냐면 염소 있죠, 염소. 우리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소 이온 이제 수송체인데, 이 염소 이온을 이동시키는 수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낭성 섬유증이긴 하거든요. 저 CFTR은 이제 좀 유명한 애라서 한번 말해 본 거고, 너무 그렇게 의미 두지 말고 혹시 궁금한 애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기도 저 CFTR이라는 이제 단백질의 암호화하는 유전자 문제더라. 유전자 돌연변이. 자, 마지막입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것은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이고, 얘는 신경계가 점진으로 파괴된다.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는 지적 장애가 생기는 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헌팅턴 무도병은 여러분들 우성 질환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성 질환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좀 정형적인 얘기를 하자면 헌팅턴 무도병은 특정 염기 서열이, 이것도 뭐 수능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TMI입니다. TMI. 특정 염기 서열이 반복돼서 나타내는 질병이 이제 헌팅턴 무도병이다.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결론. 여러분들 유전자 돌연변이에는 5가지 뭐가 있다? 남모양적혈빈혈증, 페닐케톤증, 알비노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나머지 4개 열성, 헌팅턴 무도병 우성질환. 그리고 각각 모두 어떤 특정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를 진단하는 방법이 완자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필기로 돌아가시죠. 자, 필기로 돌아가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 얘기를 해보자. 자,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여러분들 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또 2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2가지가 뭐가 있냐? 구조 돌연변이가 있어. 첫 번째 구조 돌연변이. 다시 염색체 돌연변이는 첫 번째 구조 돌연변이가 있고, 이제 2번째는 수이상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수이상 돌연변이. 자, 구조 돌연변이와 수이상 돌연변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조 돌연변이가 먼저 간단하니까 먼저 할게요. 이 구조 돌연변이라는 것은요, 또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4가지. 구조 돌연변이 4가지. 자, 구조 돌연변이 4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쉽습니다. 결실이라는 돌연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이라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위라는 돌연변이가 있고, 4번째로는 전좌라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결실, 중복, 역위, 전자라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결실 돌연변이라는 건 뭐야? 이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겁니다, 여러분들. 결실 돌연변이는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건데,
이 결실 돌연변이는 이그젬플이 이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 결실 돌연변이의 이그젬플로는 뭐가 있냐면 5번 염색체, 인간의 염색체 중 5번 염색체 결실이 된 질병이 있는데, 이 5번 염색체 결실로 인해 일어난 질병은 우리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건 이제 5번 염색체가 결실된 채로 태어나면 이제 아기 때, 청소년기 전 단계 아기 때 이제 울음소리가 고양이처럼 이제 울게 돼요. 사실 이제 이 결실 돌연변이를 가진 5번 염색체 결실로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을 가진 아이는 아이 때는 뭔가 정상적이지만 발달이 잘 어렵고 여러 가지 장기가 기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많이 이제 청소년기 되기 전에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 고양이 울음소리 내는 아이 볼 수 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복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이제 중복, 어떤 염색체 일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돌연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위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 역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 역전. 그러니까 위치가 역전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A, B, C였던 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위치 역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A, B, C 상태였던 염색체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돼? 갑자기 C, B, A 이 순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앞, 뒤가 바뀌는 게 이제 우린 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구조 돌연변이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이 구조 돌연변이의 왕자는 이제 전자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자 돌연변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잠깐 공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이 전자라는 구조 돌연변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먼저 중요한 게, 왜 이러지? 자, 전자라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아닌, 그러니까 삼도염색체가 아닌, 상동 염색체가 아닌 서로 다른 염색체가 있을 때, 염색체끼리 이제 쌍쌍으로 있을 때 끼리 이 염색체 일부가 교환되는 현상입니다. 교환. 자, 그러니까 전자 돌연변이라는 것은 상동체 아닌 서로 다른 염색체끼리 염색체 일부가 교환되는 현상인데,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잠깐 그림을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트에 오른쪽 공간이 있으시면 오른쪽에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전자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 쌍의 상동염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상동염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전자라는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이 있을 때 전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전자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A 부분과 여기 있는 D 부분이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교환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A 애들의 염색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래 작았던 염색체에서 큰 D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다르게 그렸네요. 미안해요. 자, 다시 저 큰 D가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D.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가시고, B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도 그대로입니다. C도 그대로 가시고, 근데 이제 D 부분에 뭐가 왔어요? 이제 A가 온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짧아지는 거죠. 여기 팔이. 그래서 여기가 A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그림이 좀 정확하게 나는 것 같긴 한데 이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상동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상동이 아닌 서로 다른 염색체 간의 염색체 일부가 바뀌어야 돼.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전좌 현상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전좌라는 게 제가 왜 이 구조돌연변이 왕좌라고 말을 한 거냐면 가장 큰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를 주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봐봐요. 앞서 말한 이 결실 중복 여기 세 가지는 한 개의 염색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시 결실 중복 여기는 한 개의 염색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한 개의 염색체 안에서 일어나면 그 염색체만 문제가 되면 돼, 사실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전좌라는 현상은 어떤 거야?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A와 D가 바뀜으로 인해서 애도 문제지만 그 옆에 있는 짝꿍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애도 문제고 네 개, 두 쌍 모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 발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전좌 현상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전좌 현상이 이제 가장 심각한 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 전좌 현상이 유발하는 질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전좌 현상이 유발하는 질병에는 아셔야 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이 있다. 그럼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은 이제 전좌, 그러니까 염색체가 교환이 된 건데 몇 번이 교환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9번과 22번 사람 염색체 9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거다. 아, 선생님 이런 것도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수능에 나오지 않았으나 내신이나 뭐 사설 모의고사엔 나옵니다. 이거 외우도록. 그 다음에 우리 완자 문제 뒤에도 나와요. 버킨 림프종이라는 질병이 있거든요. 버킨 림프종이라는 것도 이제 얘가 진화하면 암세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8번과 14번. 이건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버킨 림프종과 같은 종양세포 또는 암세포, 백혈병 유발세포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좌 돌연변이다. 그만큼 이제 좀 여러분들 백혈병 알죠?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암도 여러분들 심각하다는 거 아시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전좌 돌연변이다.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뒤에 개념서에 있는 문제 좀 많이 풀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이제 구조 돌연변이를 설명했는데 공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쭉 이어 쓰셨다면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수위상 돌연변이를 제가 이어서 써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따로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지금 이 플렉스리 세로로 쭉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가로로만 이게 배열이 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네요. 자, 그러면 수위상 돌연변이 이어서 가보시죠. 자, 필기 이어서 하신다면 수위상 돌연변인데 자, 수위상 돌연변이는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수위상 돌연변이는 왜 유발되냐? 얘는 by 뭐뭐에 의해서죠. 뭐에 의해 유발되는 거냐면 염색체, 자, 공간을 위해서 아래로 쓸게요. 비분리 현상 때문이에요. 비분리 현상. 자, 이게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자, 다시 수위상 돌연변이는 뭐 때문에 유발되더라?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수위상 돌연변이가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라는 거 얘기가 됐으면 얘를 이제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얘는 이제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고 수위상 돌연변이에는 그 다음에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죠. 자,
자, 아무튼 배수성 돌연변이, 이수성 돌연변이 모두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유발이 된다. 제가 지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이 비분리 현상이 수능에는 거의 100% 나오는 현상이고, 지금 필기하고 있는 이 돌연변이를 아는 것보다는 비분리 현상 자체를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진도상 그 비분리 현상을 깊이 나가는 게 무리일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 돌연변이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나서 비분리 현상은 제가 기말고사 때 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여러분들 지금 수의상 돌연변이를 아예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에.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들의 개념들은 알되 비분리와 관련된 막 미친 듯한 문제 있잖아요. 깊은 문제들. 그런 거를 이제 중간고사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들은 아셔야 됩니다. 대신. 자, 그럼 수의상 돌연변이 가보시죠. 자,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럼 배수성 돌연변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 배수라는 거잖아. 배수. 근데 뭐가 배수냐? 얘는 핵상이 배수화된 겁니다. 배수성 돌연변이란 핵상이 배수화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면 정상은 2n이잖아. 그치? 2n이 정상인데 이 배수성 돌연변이는 어떻게 돼? 뭐 3n, 4n, 뭐 6n, 8n 이런 식으로 핵상이 배수화가 된다. 이 배수화된 핵상을 우리가 배수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바나나 같은 애들 있잖아요. 바나나 같은 애들이 이제 3n 핵상을 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수성 돌연변이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좋아하는 견과류 중에 이제 밀 같은 거 있죠. 밀 비슷한 이제 견과류가 대부분 이제 배수체로 이제 우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아시죠? 씨 없는 수박. 잠시만요. 이 씨 없는 수박도 이제 배수체인데, 씨 없는 수박은 그 육종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배수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3n 핵상에 이제 씨 없는 수박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배수화가 된 상황으로 이제 하고 있다, 뭐 연구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배수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개체들을 보면 대부분 뭐죠? 식물이죠. 그러니까 배수성 돌연변이는 동물, 식물 가능해요. 배수성 돌연변이 동물에서도 유발되긴 하는데, 이 배수성 돌연변이가 대부분은 식물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동물도 가능하지만 배수성 돌연변이 대부분 식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경우, 인간도 동물의 한 분류군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뱃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학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배수성 돌연변이가 돼버리면 우린 2n 핵상의 생명체인데 뭐 3n, 4n, 6n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상적인 개체로 태어날 수가 없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배수성 돌연변이는 대부분 식물에서 흔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배수체를 계속해서 식물 농작으로 기르는 걸 우리가 육종이라고 표현해요. 육종.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기르는 걸 육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이제 이수성 돌연변이를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이 이수성 돌연변이는 이제 인간에게서 흔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수성 돌연변이도 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상염색체 이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수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수성이라는 것은 수가 이상하다, 수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성 돌연변이는 상염색체가 수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 있고, 성염색체 수가 달라서 생기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상염색체 이수성에는 뭐가 있냐면 유명한 게 있죠.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자, 다운 증후군이라는 애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애는 몇 번 염색체가 숫자가 다르냐면, 애는 다운 증후군은